자, 연휴 잘 보내고 왔어요? 자, 그러면 오늘 다시 실교시 도덕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저번까지 우리 도덕적 시민 단원에서 여기 보이는 정의로운 국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모두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쵸? 그래서 오늘 수업을 나갈 새 단원은 여기에요. 72페이지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 단원부터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안 챙겨온 학생들 혹시 있으면 시간을 좀 줄 테니까 교과서 지금 챙겨오도록 하세요. 자, 교과서 다 가져왔으면은 일단 7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내용은 이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글씨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시민이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시민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일반적인 뜻 말고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시민이 무엇인지, 도덕적으로는 시민을 뭐라고 정의하고 그 뜻을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72페이지에 여기 생광열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볼게요. 자, 버스 정류장 화살표는 누가 붙였을까? 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해 봅시다.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그는 화살표 청년이라고 불렸다. 지금은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과거 서울 시내버스 정류장 노선도는 그야말로 노선만 알려줄 뿐 운행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가 없었다. 서울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 운행 방향을 헷갈리는 시민들은 버스를 잘못 타기 일쑤였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운행 방향을 친절히 알려주는 빨간색 화살표가 붙어 있었다. 이 화살표를 처음 붙인 사람이 바로 화살표 청년 이민호 씨다. 이 화살표 청년 덕분에 서울 시민들은 버스를 좀 더 편하게 탈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헤매는 일도 줄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지금은 버스 정류장에 보면은 자, 이 스티커 보이나요, 여기? 이 스티커들에 나온 것처럼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 버스가 일로 가는지 이쪽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 노선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정류장에서 버스가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는지가 나와 있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특히나 어르신들 있죠. 어르신들이 길을 잘 모르고 하실 때 되게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의 반대편으로 버스를 잘못 타고 가기도 하고 하십니다. 그런 경우를 막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전까지는 지금은 버스 정류장에 가보면은 이런 노선표들에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이전에는 안 그랬던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화살표 청년이 화살표를 붙이고 다녀가지고 이슈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이민호 씨의 행동이 SNS에서 알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스스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나서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됐겠죠? 자, 2번 한번 볼게요. 우리 반이나 내 주변의 사람 중 위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소개해보세요. 자, 이러한 일들, 즉 사회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학생들 뭐 많이 있죠?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1학년 때 주변에서 봤을 거예요. 몸이 좀 불편한 친구들을 도와주는 친구들도 있었죠. 그리고 뭐 학교에서 아침에 여러분들 등교할 때 반갑게 맞아주는 선도부 학생들도 있었고, 또 동아리 중에 학생회 있죠. 학교에서 재미난 행사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학교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재미지게 변화시켜주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73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73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학습 목표 뭐였죠? 시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였죠. 그러면 오늘 시민이란 어떤 개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줄 보세요.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말할 때 국민이라는 말과 함께 시민이라는 말도 사용한다. 즉 시민이라는 말은 도시에 사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인 시티즌의 의미를 더해서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영어를 배우면은 시티즌이라는 단어를 알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시티즌이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 시민이에요. 시티즌은 시민. 그런데 여기에 의미를 더해 이해할 수 있다 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단순히 사전에서 그 의미를 풀어놓은 단순한 도시에 사는 사람이 시민이다 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 아랫줄 한번 읽어볼게요. 중세 이후 서양에서는 도시가 형성되었다. 시민이란 도시 안에서 상공업 활동을 하거나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일컬었다. 국가가 확립되면서 시민 또한 국가의 구성원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됐다.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 즉 역사적으로 시민이라는 개념이 어떤 변화를 거쳐왔는지에 대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부터 좀 줄 좀 쳐주세요. 이는 전제 군주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신민과 구분된다. 특히 시민이라는 말 속에는 개인이 국가와 법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자, 전제군주라고 하죠. 전제군주에서는 누가 나라를 다스리나요? 저 왕이 다스리죠. 왕이나 황제와 같이 그 국가 안에서 가장 힘이 강하고 권력을 집중적으로 갖고 있는 한 사람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신민입니다. 신민. 여기에서의 신자는 신하할 때의 신자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하와 같은 백성이라는 거죠. 한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떤 한 전제군주, 한 명의 군주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와 반대되는 개념이 시민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시민이라는 말 속에는 개인이 국가와 법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법이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전제군주국에서 이 신민들은 어떤 것에 복종합니까? 예, 전제군주에 복종하죠. 하지만 시민이 사는 국가에서 시민은 뭐에 복종할까요? 저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법에 복종하겠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신민들은 전제군주에게 복종하고 시민은 법에 복종한다.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 부분 봅시다. 즉, 시민은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국가가 도덕적으로 합당한지 아닌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는 시민이 국가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이게 시민의 핵심적인 설명입니다. 시민은 국가의 법을 지켜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동시에 자신의 국가가 도덕적으로 합당한지 아닌지를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민의 두 번째 의미예요. 세 번째 의미로는 시민이 국가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시민은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이 시민이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국가가 도덕적으로 합당한지 아닌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로써 세 번째로 시민이 국가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의미가 시민의 의미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자,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나는